한지 플릭과 시모네 인자기는 각자의 팀을 이끌고 챔피언스리그 4강 무대에 올랐습니다. 플릭의 유기적인 전술 운영과 인자기의 수비적인 견고함이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동시에 두 팀 모두 몇 가지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강에서 맞붙게 될 이 두 팀의 최근 경기들을 바탕으로 각 팀이 상대의 어떤 약점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제 나름의 해석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두 팀의 전술적 형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4-2-3-1과 4-3-3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며 인텔에는 3-5-2 시스템을 주로 사용합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스타일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공통된 특징도 존재합니다. 두 팀 모두 각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가장 높은 평균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수비 라인과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려는 성향도 비슷합니다. 바르셀로나의 평균 수비 라인은 51.5m로 라리가 1위이며 PPDA는 6.7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PDA는 숫자가 낮을수록 압박 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텔은 역시 비슷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평균 수비 라인은 48.9m로 세리에에서 2위, PPDA는 10.29로 리그 4위를 기록하며 비교적 강한 압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즉 두 팀 모두 높은 점유율과 수비 라인, 낮은 PPDA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하는 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두 팀은 후방 빌드업과 롱볼을 적절히 혼용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발밑이 뛰어난 수비 자원과 피벗을 활용해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전진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롱볼을 통해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의 교차 움직임을 적극 활용해 단숨에 공격 지역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인자기의 인테르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특이하게도 후방에서의 잦은 스위칭은 마치 풋살을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센터백이 과감하게 전방까지 올라가고 미드필더는 깊게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하죠. 또한 상대를 전진시켜 압박을 유도한 뒤 공간이 생기면 롱볼로 단숨에 전환합니다. 이때 튀람과 라우타로의 개인 능력을 활용해 수비 라인을 돌파하거나 그들이 공을 지켜낸 뒤 측면으로 전진하는 선수에게 연결해 크로스를 통해 박스 안을 공략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러한 전술적 공통점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경기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기존의 전술 컨셉을 유지한다면 경기 양상은 다소 혼잡한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 그리고 롱볼을 활용한 빠른 전환, 이 두 가지가 경기 내내 반복되며 치열한 싸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공격수의 역량이 승부를 가를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롱볼 이후의 루즈볼 경합, 공을 지켜내 상대 진영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누가 더 많은 유효 타격을 상대 골문에 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러한 관전 포인트가 실제로 경기에서 드러날지, 또 그렇다면 어느 팀이 자주 그러한 장면을 만들어낼지를 중점적으로 지켜본다면 경기를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양 팀에서 드러난 약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입니다. 첫 번째는 프랭키 데용의 특징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는 팀의 후방 빌드업 리더입니다. 횡적으로 넓게 움직이며 후방의 볼 순환에 적극 가담하고 공을 직접 운반하며 미드필더까지 전진시키는 데 매우 능숙하죠. 실제로 바르셀로나 내에서 공을 미들 서드까지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점이 동시에 약점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드업을 담당하는 피벗은 비교적 정적인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을 향해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공이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지는 것처럼 구도를 만들고 패스를 분배하는 역할이죠. 세르히오 부스케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의 흐름을 예측하고 적절한 길목에 위치해 한 박자 빠르게 받아주고 다시 연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데용은 이와는 다른 성향을 보입니다. 자신의 포켓을 벗어나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며 볼 회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한마디로 정적인 축이라기보다는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공을 따라 움직이며 활로를 여는 동적인 빌드업 스타일입니다. 물론 페드리와의 조합 속에서 더블 피벗처럼 기능하기도 하며 이 자유로운 움직임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경기에서는 이와 같은 성향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드러나는 장면들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 연결이 끊기며 역습으로 이어지거나 대용이 자리 비운 공간을 상대가 빠르게 공략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가 도르트문트전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대용은 일반적인 피벗 위치인 센터백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르트문트는 기라시와 바이어가 투톱처럼 활동했기 때문에 순간적인 수비 전환 시 3대2 수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용의 해당 위치 점유는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면을 보면 대용
대용은 볼을 운반하면서 터치라인 쪽으로 몰고 나갑니다. 그 결과 센터백 앞쪽 영역에 넓은 공간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수비 전환 상황에서 가장 허용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기라시와 바이어는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노렸고, 결국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로 바이어에게 슈팅 기회를 허용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용은 오른쪽 측면의 볼 회전에 관여하기 위해 포켓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이어는 대용이 비운 바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4-2-3-1 구조에서 가비가 더 일찍 내려와 있었던 거 아니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 빌드업 시퀀스는 오히려 4-3-3에 가까운 형태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비에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해당 장면에서도 측면에서 볼을 잃었고, 역습 저지를 위해 바르셀로나는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공을 직접 운반하다가 탈취당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대용의 동적인 성향인 자유롭게 움직이며 볼을 운반하는 스타일은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분명 큰 장점이지만, 동시에 포켓 공간 노출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테르 또한 투톱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라우타로와 튀람이 이러한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의 국도로 높은 수비 라인입니다. 보다시피 바르셀로나는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라인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팀이죠. 이 전술은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상대의 공격을 매우 높은 위치에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이점을 지닙니다. 하지만 한번 삐끗한다면 그 즉시 수비라인 뒤의 공간을 통째로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선 두 가지 선결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을 가진 상대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수비라인을 높게 두고도 상대에게 압박이 느슨해진다면 상대는 여유롭게 시야를 확보하고 정확한 패스를 뒷공간으로 찔러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그 선수의 패스 능력이 뛰어날 필요도 없다는 점이죠. 그냥 수비수 키만 넘겨도 한 번의 패스로 치명적인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진할 때와 물러설 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공을 받자마자 등을 쥐고 있거나 패스 각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비 라인은 전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몸을 열고, 즉 전방으로 패스할 수 있는 자세가 된 순간에는 수비 라인 전체가 빠르게 함께 물러서야 합니다. 이 전환은 경기 내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전진과 후퇴의 판단이 0.5초만 늦어져도 실점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이런 선결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처럼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은 하프라인 근처까지 매우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때 왼쪽 윙백인 스벤손이 공을 잡았을 때 야말은 즉각적으로 타이트한 압박을 가해야 했습니다. 뒷공간으로의 침투 패스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트랩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했죠. 경기 내내 강한 압박을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비 라인이 어긋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건 모두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아데미에게 넓은 침투 공간을 허용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쥘쿤데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서 수비 전체가 무너질 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이 실패하면 단 한 번의 패스로도 넓은 뒷공간이 그대로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방 압박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기라시가 뒷공간으로 패스를 시도하려는 순간 가비가 빠르게 압력을 가해 그 시도를 무력화합니다. 결국 패스는 실패로 끝났고, 쿤데가 라인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압박에 그 실수를 만회해준 셈입니다. 이 역시 인테르의 라우타로와 튀람에게 공략당할 여지가 있는 약점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곡선 압박이 유발하는 측면 공간 허용입니다. 한지 플렉의 압박 시스템에서는 양 측면에 위치한 하피냐와 야말이 상대 풀백을 직접 마크하는 대신 곡선 압박 형태로 센터백을 압박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는 상대의 전개를 중앙으로 유도해 압박 트랩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레반도프스키는 한 칸 아래로 내려와 피벗을 마크하고, 나머지 선수들 역시 이에 맞춰 위치를 잡으며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압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명확한 약점은 측면 공간입니다. 곡선 압박으로 인해 윙어가 측면을 버리고 들어오면 상대 풀백이 전진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특히 치패스가 성공할 경우 2대1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플렉은 보통 바르샤의 풀백을 깊게 전진시켜 전방 압박에 가담시키고, 수비라인 전체가 좌우로 이동하며 공간을 차단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전진 위치에 있던 공격수들이 곧바로 상대 수비와 맞붙을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경기에서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위험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야말과 하피냐가 깊숙이 전진해 도르트문트의 센터백을 압박하고 있었고, 레반도프스키는 페르민과 함께 한 줄 아래서 상대 피벗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쥘레에게 치패스가 열렸고, 바르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풀백을 전진시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센터백인 쿠바르시까지 함께 끌려 나오면서 왼쪽 측면 뒷공간이 크게 벌어졌고, 그 공간으로 바이어가 침투할 수 있는 직선 패스 루트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비의 빠른 커버로 위험은 무마되었지만, 바르샤의 압박 구조가 깨졌을 때 어떤 잠재적
잠재적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다음 시퀀스는 압박의 방향과 각도가 옳지 못했을 때 나온 상황입니다. 하피냐는 평소처럼 곡선 압박을 통해 센터백에게 압력을 가해야 했지만 각도가 좋지 않아 상대 풀백으로의 패스 경로를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셀테는 손쉽게 공을 풀백에게 연결했고 바르샤의 압박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이후 셀테는 측면 전환에 성공하며 공격 지속이 가능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바르셀로나에게 있어 이런 방식으로 압박이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면 곧바로 뒷공간이 노출되는 구조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인테르는 디마르코처럼 전진 타이밍과 킥 정확도가 뛰어난 윙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은 경기 내내 높은 정확도로 수행돼야만 합니다. 정리하자면 바르셀로나의 잠재적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랭키 대용의 측면 빌드업 시 발생하는 포켓 공간의 공백을 인테르 공격수가 이용할 가능성. 둘째, 높은 수비 라인 운영 시 전방 압력을 넣지 못하거나 라인을 맞추지 못해 뒷공간을 공략당할 위험. 셋째, 곡선 압박 실패에 따른 측면 공간이 연쇄적으로 노출할 가능성입니다. 다음은 인테르의 약점입니다. 첫 번째로 인테르의 5-3-2 수비 블록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가 공략당할 가능성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중앙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프 스페이스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윙어가 없는 만큼 측면 공간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상대가 빠르게 전환할 경우 미드필더 라인이 제때 복귀하지 못하면 중간 지점에 넓은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입니다. 측면에 위치한 케인을 저지하기 위해 바렐라와 차라노글루가 빠르게 압력을 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케인은 이를 여유롭게 벗겨내며 특유의 전환 패스를 통해 반대편에 위치한 올리세에게 공을 연결합니다. 여기서 왼쪽 미드필더인 무키타리아는 즉각적으로 대응에 커버에 나섰지만 차라노글루의 복귀는 늦었습니다. 해당 공간은 애초에 차라노글루가 커버하고 있어야 할 위치였지만 복귀가 지연되면서 밀러에게 넓은 공간이 열렸고 결국 그는 그 공간에서 터닝슛으로 마무리합니다. 즉 측면에서 빠르게 전환된 이후 미드필더 라인의 이동이 늦어지면 포켓 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입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이를 충분히 활용할 만큼 뛰어난 공격수이기 때문에 인테르는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3명의 미드필드 중 1명의 복귀 타이밍이 늦고 전방 공격진이 이를 커버하지 않는다면 중간 포켓 공간은 상대에게 쉽게 활용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면들은 인테르 수비의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인테르의 5-3-2 수비 블록은 전체적으로 매우 견고하고 조직적이며 높은 수준의 수비 규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경기당 실점이 가장 낮고 클린시트 비율 또한 가장 높은 팀입니다. 따라서 한지 플레이크는 인테르의 수비적 강점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자신의 전술적 강점을 활용한 정교한 공략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분석했던 것처럼 하피냐의 고정 움직임과 레반도프스키의 사선 움직임이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피냐가 중앙에 머무르며 상대 수비를 묶어두는 동안 레반도프스키는 해당 공간으로 움직여 타이밍 좋게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최근 셀타비고전에서도 페란 토레스가 이런 움직임으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수비수 2명을 묶고 있고 페란이 라인 사이에서 돌아선 다음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기록한 것이죠. 이를 인테르 상대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예상됩니다. 먼저 5-3-2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상대 미드필더를 측면으로 끌어내 중앙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같이 페드리가 전방에서 바렐라를 외곽으로 유도해 끌어낸다면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넓은 포켓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려면 먼저 패스 루트가 확보되어야 하죠. 이때 대용이 빠르게 접근해 반사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당 공간에 미리 위치해 있으면 안 됩니다. 마크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야 바깥에서 빠르게 접근해 튕겨내야 합니다. 동시에 하피냐는 상대 수비수를 고정시키며 레반도프스키가 해당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테르와 미넨의 1차전에 이와 비슷한 시퀀스가 나왔습니다. 라이먼은 무키테리안을 외곽으로 유도하며 그를 끌어냈고 이는 중앙에 균열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라인 사이에는 올리세와 게레이르가 포진해 있었지만 아직 그들에게 직접 연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에 고레츠카가 반사판 역할을 하기 위해 빠르게 접근합니다. 튀람의 시야 밖에서 말이죠. 이와 동시에 게레이르는 인테르의 스토퍼와 윙백 사이에 자리 잡아 두 선수를 동시에 묶어두었습니다. 올리세에게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죠. 결국 올리세는 인테르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즉 바르셀로나는 유기적인 움직임과 포지셔닝을 통해 인테르 수비의 구조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그 사이 생기는 미세한 공간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스토니의 넓은 동선을 페르민이 역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인자기 체제 하에서 바스토니는 상당한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후방에서 빌드업을 주도하다가도 미들라인까지 전진하거나 심지어 포워드 라인에
올라가 공중경합에 가담하는 장면도 자주 연출되죠. 즉 그의 다이나믹한 움직임은 인테르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페르민이 이를 역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해당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페르민은 뛰어난 러너입니다. 끊임없는 뒷공간 침투를 통해 상대 블록에 균열을 만들어내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도르트문트 1차전에서의 침투 후 레반도프스키에게 연결된 어시스트, 그리고 2차전에서 자책골을 유도한 장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스토니가 전진하는 타이밍에 맞춰 페르민이 침투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볼로냐전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비수인 바스토니가 포워드 라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는 인자기가 의도한 역동적인 운영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수비 라인에는 공백이 생기고 윙백이 이를 늦게 인지해 높은 위치를 유지했다면 뒷공간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은도에게 크로스를 허용하며 볼로냐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바스토니의 긴 동선은 동시에 위험과 보상을 안겨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벌어질 페르민과의 매치업은 이번 경기에서 흥미로운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간적인 수비 전환 시 인테르의 5백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인테르의 후방 빌드업은 얀존머를 축으로 매우 낮은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볼을 천천히 순환시키거나 스위칭을 통해 상대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넓은 공간을 만든 뒤 공격수에게 단번에 전달하고 상대 수비수와의 1대1 상황을 유도해 전진을 시도합니다. 즉 상대에게 딜레마를 안기는 셈입니다. 인테르가 천천히 빌드업할 경우 상대가 전방 압박에 나서면 뛰어난 공격수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고, 상대가 물러서 있다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순간적인 수비 전환 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시작하고 공격수들은 높은 위치에 자리하기 때문에 종적 간격이 넓습니다. 이때 중간 지점에서 볼이 끊기면 공격수들은 수비 가담이 어렵고 수비수들은 전진한 상대를 빠르게 압박하기 힘든 상황에 놓입니다. 또한 인테르는 5백을 사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라인을 빠르게 끌어올릴 경우 오프사이드 트랩이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포백보다 수비수가 한 명 더 많기 때문에 라인 컨트롤이 더 어렵고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허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첫 번째 예시 장면입니다. 인테르 수비수들이 얀존머와 같은 선상에서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최대한 끌어들여 공간을 만들기 위한 의도죠. 하지만 미넨의 강한 전방 압박 속에서 아체르비는 결국 롱볼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이 볼이 중앙에서 끊겼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인테르의 공수 간격은 지나치게 넓고 라인 전체가 어긋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미넨 입장에선 공략이 매우 쉬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올리세가 공간 패스를 시도하는데 파바르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혼자 뒤로 쳐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비 라인이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끌어올려지지 못한 것이죠. 결국 뒷공간이 열리며 게레이로의 슈팅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시퀀스 역시 중앙에서 볼을 빼앗긴 뒤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얀존머의 패스를 받은 바렐라는 한 번의 터치로 돌아서는 데 성공했지만 곧바로 공을 탈취당합니다. 이 순간 인테르의 5백 라인은 어긋났고 바스토니의 반응도 늦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리세의 슈팅이 이어졌고 비록 바스토니가 뒤늦게 막아냈지만 매우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바르셀로나에게 허용한다면 인테르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이런 실수를 허용하는 것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인테르가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5-3-2 블록의 구조상 측면 전환이 허용될 경우 포켓 공간이 순간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점, 바스토니의 긴 동선에 따른 그 빈 공간을 페르민이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인테르의 종적 간격이 벌어질 때 5백 라인이 어긋나며 뒷공간을 내줄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경기들을 바탕으로 인테르의 인자기와 바르셀로나의 플릭 간의 맞대결 구도를 예측해봤습니다. 또한 양팀의 잠재적인 약점도 함께 살펴봤죠. 과연 예상한 구도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지 기대가 되는 매치업입니다. 이 경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